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일전에 좀 부족한 실력으로 영어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그 이름도 재밌습니다. 하이퍼베릭 1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그레이트 컨텐츠라고 막강한 칭찬을 해주셨고요. 또 그 밑에 댓글에 우리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다이빙을 하시는 여성 다이버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설기 양. 이분이 이런 내용의 질의를 올렸습니다. 챔버에 들어가야 할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법이 있나요? 자기 정상회라든지 공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이 주제를 다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챔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이 챔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감압 질환이 왔을 때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들이 감압 질환을 하면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응급처치, 그 다음에 실제 치료,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되는 고압산소 챔버 이야기와 과연 챔버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 같은 것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체인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로는 방이고요. 한자말로 실자를 쓰는데 저희들이 챔버 뮤직 이러면 이 실내 음악이죠. 근데 그냥 play a chamber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내 음악을 하나 연주하자 이런 뜻이 되겠죠. chamber, commerce in chamber라고 미국에서는 이 상공회의소를 줄여서 그냥 chamber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Hyperbaric Oxygen Chamber는 고압의 산소 치료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병이 사실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이 깊은 수심에서 고압의 공기를 흡입하는 한 예방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제일 감압 질환을 잘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승 속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교육단체들이 1분에 30피트, 9m가 되죠. 어떤 단체는 60피트, 18m고요. 지금 댄이나 혹은 요즘 새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PSS 같은 단체에서는 분당 10m의 상승 속도를 그냥 쉽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해서는 가장 중요한 예방 요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물론 당연히 저희들은 수심이나 시간의 무감압 한계를 지켜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마 별도의 영상에서 요요 다이빙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승하던 도중 다시 하강하면서 발살바, 압력 평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게 당연히 PFO죠. 수온이나 또 저희들이 수중에서 아주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되면 숨이 가빠지고, 그 말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기를 몸속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압질환의 예방인데,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도
어떤 다른 요인인가가 숨어 있어서 감압병이 걸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예방을 위해 노력했지만 감압 질환이 온다면 제가 정상은 뺐습니다.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응급처치 다이버가 다이빙하고 나와서 어지럽다, 어딘가 아프다, 뭐 이런 증상을 나타내면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선 그 다이버를 편안한 자세로 두고요. 만에 하나 뇌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좌측으로 눕혀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한번 꽤 긴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회복 자세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요. 단,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마신 물이 토하면서 이것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고농도 산소, 제가 이 고농도 산소라고 적은 이유는 100%보다 이 100% 산소가 구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100%를 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100% 산소가 없더라도 나이트록스라도 흡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도움이 되고, 이런 처치를 하는 와중에 바로 저희들이 챔버가 있는 병원이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가까운 곳에 그게 없다면 일단 병원 시설로 후송을 해야 됩니다. 챔버가 없는 시설이라도 가면 저희들이 정맥을 통해서 많은 수액을 공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뭐 아스피린, 소염제 이런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우선 제가 앞에서 물 이야기를 했지만 병원에서는 마시게 하지 않죠. 혈관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많은 양의 수액을 밀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병원 가면 1000cc 병 하나를 천천히 주입하면 4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압병이 걸려서 챔버 쪽에 가보셨던 분은 어쩌면 기억할 겁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양의 수액을 공급을 해서 몸에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소염제, 아스피린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지만, 기왕 이게 몸에 해롭지 않다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고농도의 산소와 제가 고압 산소 챔버를 따로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희들이 감압 질환이 왔을 때 챔버를 각각 막감 이 헷갈리는 그 중에서 이 고농도 산소만으로도 정상이 확연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농도 산소라는 그 하나의 제목이 치료의 어떤 방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고압 산소 챔버만큼 감압 질환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 고압 산소 챔버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다이버들에게 이게 거의 상식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00% 산소, 소위 말하는 순수 산소를 일기압이 아닌 높은 압력으로 환자에게 흡입을 시킵니다. 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이버가 정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2.8기압이라고 하나 꽤 높은 압력의 산소를 주입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이트록스 때 1.4는 뭐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질문을 해옵니다. 수중에서 저희들이 산소 중독이 오는 것과
챔버 안에서 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산소 중독이고 같은 발작이 오더라도 챔버 안에서는 저희들이 안에 간호사도 있고 또 밖에서 바로 그 산소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실제 챔버 안에서 산소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이 고압산소에 의한 어떤 산소 중독이 오면 발작을 일으키면 사실 소생한다는 것이 참 힘들죠. 이 챔버 안에서는 저희들이 이 산소 중독 때문에 고압의 산소와 일반 공기를 교대로 흡입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그 산소 중독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합병증을 피할 수가 있겠죠. 이 고압 산소 챔버에서 저희들이 감압 질환을 치료하면 정말 기적적인 치료 효과가 있어요. 확연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들요, 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쑤신다든지 이런 것까지 좋아진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압산소 챔버 치료, 이것이 다이버를 상대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굉장히 크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고압산소 챔버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됩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말에 감압병이 걸리고 연락해보면 일요일도 안 열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다이빙계에서 열심히 다이버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집합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의료보험공단 쪽에다가 로비를 하든지 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적어도 고압산소 챔버는 다이버들에게 응급치료용 도구로 두고 수가 조절도 하고 하는 것이 다이버들에게 중요합니다. 치료 시간은 1시간, 2시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감압의학 혹은 잠수의학에서는 증상 발현부터 챔버에 들어가는 시간의 치료 효과를 분당으로 따집니다. 그만큼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챔버에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원칙은 가는 게 맞습니다. 가서 치료받으면 치료받는 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상의 경중에 따라 혹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산소만 흡입을 시켜도 그 정상이 좋아지거나 혹은 소멸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압병에 걸렸지만 그 사람이 그 챔버까지 가는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게 사실 이 비율을 정확하게 따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분명히 정상이 있지만 그게 감압병이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자기 혼자 끙끙대다가 뭐 어떻게 막 지나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챔버에 가는 숫자가 감압병 발현 숫자라고 보시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 미국에서 나온 잡지에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감압병 환자의 약 9에서 10% 정도가 챔버에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잡지입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워낙 의료보험 수가가 싸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미루어지더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챔버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한테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저는 챔버에 가라고 권하고 그 권유를 받은 사람이 챔버에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이 감압병에 걸린 분들이 챔버로 많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0% 산소 혹은 우리가 그 감압 다이빙용으로 제조하는 50% 산소 혹은 80% 산소, 이런 것들이 흡입함으로써 감압 질환에 이 호전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분명히 CNS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지럽고 발을 비틀비틀거리고 이렇게 비치에서 걸어 나오신 분에게 이 100% 산소를 1시간 정도 흡입을 시켰는데 이분이 그냥 나중에 멀쩡하게 해서 집에 가서 제가 반드시 챔버에 가십시오라고 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안 갔습니다. 괜찮아요 하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감압 질환이 맞는데 치료를 안 받고도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치료를 받고도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원칙은 감압병 증상이 명확하고 그 다음 그 감압병 증상이 신경 증상이 있었다면 챔버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추후에 다른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시는 게 맞습니다. 슬기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챔버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챔버라고 하는 이 치료 시설이 국내에서는 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가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검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첫날은 뭐 5, 6만 원이면 아마 시체말로 떡을 칠 겁니다. 그러나 태국, 팔라우 뭐 이런 곳에 가서 챔버 치료를 받고 오신 분은 보통 1,000불에서 3,000불씩 이래 돈 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서 그 다음날 하면 더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바로 또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또 악화되고 국내 와서 챔버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아 두시기 바라고, 좀 재밌는 어떤 주제를 제공해 주신 슬기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